가시죠. 하면은 들어오시겠죠? 우리 발표자 지금 그 이상현 교수하고 림수진 교수가 저희 빨리 끝내주세요. 안 들어오셨는데 줌으로 들어오셨어요. 줌으로 하세요 두 분은? 예. 네, 그러면 시작을 세션 시완 세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윤국 교수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국립외교원의 손혜현 교수님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표 시간은 우리가 아마 6시 30분 정도까지 끝내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혹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면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손 교수님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손혜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미 트위터 공공외교인데요.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중국의 대중미 트위터 공공외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가 너무 적어서 제한적이어서 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중남미 전체에 대한 중국의 트위터 공공외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중미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문제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 발표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 의료 외교,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남미 트위터 외교의 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에 대한 중남미 대중의 견해가 트위터 외교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남미에서 중국에 대한 견해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사 대상 국가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인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대안적인 경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중남미 대중들의 의견은요.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견해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표출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자국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중남미 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의 경제력 부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뭐 영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그 대중들의 비율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중들의 비중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더 많은 대중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자국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 추이에 있어서도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그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책임감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그런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중남미 간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중남미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역시 중국에게 있어서도 중남미는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중남미 무역과 중국의 대중남미 무역과 중남미의 대중국 무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둘 다 이렇게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중미 6개국의 대중 교역 변화를 보면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2018년에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교역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미에서의 중국하고의 교역이 이 무역에는 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대중남미 대출도 이거는 중남미 전반적인 그 상황인데요. 이 중미에 대한 그 중국의 대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이 주로 남미 북부 국가들,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고 안데스 지역 국가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출에 있어서 중국의 대중미의 대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의 그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 2011년 요 때가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남미 주요 투자 부문 중에서 특히 중미 지역의 경우는 교통이나 창고, 통신,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목적은 자국의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시장과 투자처를 확보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동맹 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뒷마당을 흔들어서 어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대만의 외교적 고립,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로서 중남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6년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문건을 통해서 대중남미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그 위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외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화려한 수사적인 표현, 우정이라든지 공동의 과업, 조화롭고 평화로운 발전, 뭐 상생, 협력, 평등 이러한 굉장히 그 우호적인 그런 수사적 표현을 발신하고 또 의지를 발신하면서 중남미의 호감을 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남미 지역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그 공자학원과 공자교실이 있는데요. 중남미 전체에 22개국에 41개의 공자학원을 설치를 해서 41개의 공자학원과 12개의 공자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외교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중미 지역의 경우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엘살바도르나 파나마의 경우도 보면 그 보통의 외교 관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남미 지역 국가들과는 이 외교 관계의 강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남미가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을 하면서 전략적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내 19개 국가가 그 1대1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의지를 표명했고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으로 전향한 중미 국가는 파나마,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남미 관여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자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면서 중남미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1대1로와 그 미국 중심의 아메리카 크레스 이 두 이니셔티브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 두 이니셔티브 모두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칠레, 파나마, 브라질에서 지금 5G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그 인프라 산업의 사업자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래가 중단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5G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전략적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중남미에서의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에게 경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의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은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가 될 거고요. 거기에 또 트위터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외교를 통해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또 미국의 중국 견제 시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서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위터 외교가 중남미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외교는요. 중남미의 상황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 전 세계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20% 그리고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면서 그 인명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책임론과 초기 대응 부실을 비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중남미에서도요, 반중 정서가 국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중국의 디아스포라의 안정까지도 위협할 수준으로 이렇게 그 반중 정서가 크게 확산이 됐고요. 중국은 그래서 이런 악화된 여론이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또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외교를 강화했는데, 이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국이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또 적시에 전략적으로 이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방역물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통적인 공공재를 제공해왔던 미국과 유럽이 자국 문제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보건 의료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중남미에서의 그 권력의 공백을 중국이 메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발생 이후 11개월 동안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했고, 10억 달러의 백신 구입 차관을 제공을 했고, 또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지방정부까지도 참여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줬고요.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가 되겠죠. 그리고 대만 수교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 그 외교 관계를 전향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전반적으로 중국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보건 외교가 중남미에서 중국을 구세주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대중남미 마스크 외교 현황인데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정부, 대학, 기업, 시민사회, 디아스포라 아주 다양한 그 행위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중남미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대중남미 코로나 원조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남미 백신 외교는요, 일단은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을 해서 그걸로 중국의 백신을 사도록 해주었고요. 18개 국가와 백신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중남미에 공급된 백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중국의 2대 백신 판매 지역이었고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백신을 가장 많이 또 공급해 준 지역이 됐습니다. 백신을 또 대만 고립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백신 제조사 시노팜과 시노백이 얼마만큼 이렇게 백신을 공급하고 판매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가장 많은 백신을 판매하고 제공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해준 지역이 중남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남미 각 국가의 제조사별 백신 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아주 다양한 그 회사들로부터 백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 계약 이후에 바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백신이 절실했던 그 시점에 들어온 백신은 중국산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미 지역도 보시면 중미 지역은 중국산 백신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미 지역은 일단은 중국의 미수교국이 많기 때문에 그 중국산 백신을 많이 제공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그 보건 의료 외교가
그 초래한 그런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중남미 정책 결정자들이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중국의 이런 그 보건 의료 외교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5G 사업 입찰에 또 참여가 가능하게 됐고요. 또 중남미 내에서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 극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회복에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으로 전향하는 국가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걸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중남미 트위터 공공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남미 주재의 중국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트위터 계정 생성 추이입니다. 보면 2015년에 처음으로 브라질 주재의 양완밍 대사가 트위터 계정을 생성을 했는데요. 별로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매달 1개에서 3개의 새로운 계정이 생기면서 크게 증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중남미 주재 중국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월별 트위트 활동량도 보면 그 전까지는 뭐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이 2020년 1월부터 활동량이 2배로 증가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3월에는 4천 건을 넘어섰고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됐던 5월에 보면 5천 건을 넘어서면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 수준이 감소한 6월부터는 중국의 그 트위터 활동량도 감소세를 보입니다. 중국의 트위터 콘텐츠의 특징은 크게 능동적인 측면과 방어적인 측면을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중국을 홍보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뭐 기부금 홍보, 뭐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강조, 국제 협력의 중요성, 뭐 공조, 중국의 성공적인 그런 코로나19 대처 뭐 이렇게 중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또 방어적인 그 트위터 콘텐츠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미지에 대응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뭐 홍콩 국가보안법이나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컨텐츠였고요. 가장 많이 사용된 해시태그는 코로나19였습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방역 물품 기부, 뭐 백신 관련 설명, 중국의 협력 약속,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나 미국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비판, 또 기타 코로나 관련 메시지가 주된 그 트위터 내용이었습니다. 또 전랑 외교에 트위터를 활용했습니다. 브라질 주재의 양완밍 대사는 에두아르도 보스나루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의 기원, 중국 기원설, 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 이런 것들을 발신하면서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반중 발언을 뭐 트위터에 올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에콰도르 중국 대사관의 중국 비난 대응, 그리고 미국 비난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또 페루의 노벨 문학 수상자인 바르가스 요사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중국의 서점에서 바르가스 요사의 책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많이 언급된 사용자는 중남미 정부기관과 중남미 대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 전달 외에도 중남미 대중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관료의 친중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전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현지 대통령, 뭐 총리, 뭐 고위급 그 관료들이 중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거를 다시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현지의 목소리를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중남미 트위터 계정 현황인데요. 역시나 외교 관계가 없는 중미 지역의 경우는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엘살바도르 그리고 그 중국 외교관이 개인적인 또 계정을 가지고 있는 파나마 뭐 이 정도고 총 중남미의 27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미 지역은 2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의 대중남미 트위터 외교의 효과성을 보면은요, 27개 중에서 9개만이 파란색 인증 배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신뢰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제한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용자가 중국 계정 자체로 나타나서 자기네들끼리 리트윗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여졌고 대중의 응답이 14.8%로 현지 대중과의 소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제공이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회복에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에서 4월간 중남미 대중의 트위터 분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트위터에서 언급이 됐는지 그걸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이 2달간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 대중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코로나19 그리고 중국 백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남미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트위터 외교가 중남미 대중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마스크와 백신을 공공외교와 결합을 해서 초기에 중국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고 중국에 대한 중남미 대중의 견해는 여전히 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남미 외교 환경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 외교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그 다양한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아마 그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그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이전해 나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그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상현 교수를 초대해서 두 번째 그 주제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국경 분쟁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코스타리카 니카라가 그 국경 분쟁 관련된 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산후안강 그 국경 분쟁 사례예요. 그 전개와 결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쪽에 그 비무장 영세 중립 문제 그리고 그것이 비무장 영세 중립 상황에서 이제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라틴 아메리카 영토 분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요. 영토 분쟁의 이제 특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표 하나 넣은 건데요. 아마 여기 빨간색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아마 2010년대 초에 나온 걸로 해가지고요. 가장 뜨거웠던 국경 분쟁 사례다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국경 분쟁 지역입니다. 우선 지역이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강이고요. 요게 이제 강입니다. 이게 강인데 이게 원래는 요렇게 강이 흘러가 가지고요. 이제 강 이쪽은 코스타리카, 이제 강 이쪽은 니카라과인데 이게 이제 강 하구가 돼 가지고요. 이제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요 강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여기 이제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코스타리카 지금 영토가 이게 이제 코스타리카 영토라고 코스타리카는 주장하고 있고 니카라과는 아니다. 원래 이렇게 강이 흘러갔으니까 요게 영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분쟁 지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지는요, 이제 이 하류 지역에 이 관련된 국경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수 방향,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국경 분쟁이 지속되는 건데 사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으면은 분쟁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이제 국경 분쟁들을 쭉 살펴보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이제 니카라과도 운하의 가능성이 존재했고요. 이 산후안강 자체가 이 운하 니카라과 만약에 운하가 생긴다면 운하의 이제 주요 그 경로기 때문에 이 운하의 이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악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은요, 이제 맨 처음 분쟁 사실 이제 독립할 때부터 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1년에 중면방 독립하고 이제 뭐 41년에 이제 코스타리카 독립하면서 바로 요 지역에 대한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무력 충돌을 해가지고요. 58년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까냐스 헤레스 조약이라고 조약을 맺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 조약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니카라과 쪽이거든요. 그래서 니카라과 쪽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독특한데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당시 대통령이 클리블랜드인데 88년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양국이 이제 중재를 요청해서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하고 다시 이제 국경이 확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꾸준히 계속 이제 논쟁이 되어 오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2010년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게 2010년 상황인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세계 지도를 펴내는데 구글 지도가 니카라과 쪽 주장을 담은 형태로 그러니까 구글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글이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실수를 한 다음에 니카라과가 이것 봐라, 이제 구글에서도 맵을 이렇게 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영토를 주장하게 되고 구글이 이제 실수를 깨닫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카라과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로를 판다는 게 여기가 사실 이제 수로가 있다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여기 이 지점을 이제 다시 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코스타리카에 대응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충돌을 빚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58년도 까냐스 헤레스 조약이란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강 하구의 끝에 오른쪽은 코스타리카고 왼쪽은 니카라과다라는 게 이제 58년 조약의 핵심 내용인데요. 강은 산후안강이라고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니카라과 겁니다. 니카라과의 영유권이랑 지배권을 다 확립하는데 이 조약이 이 강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코스타리카의 이제 자유 항행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자체는 니카라과 거고요. 코스타리카는 그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강 하구의 오른쪽 지역은 코스타리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까냐스 헤레스 조약입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이제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되는 게 이게 이미 퇴적지가 있었어요.
퇴적지가 있어가지고 이 퇴적지를 관련해서 이제 코스타리카랑 이쪽이 좀 의견이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재 판정을 하는데 그대로 클리블랜드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판정을 합니다. 까냐세레스 조약을 인정을 해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이 그 경계 조약 체결 및 경계획정위원회라는 걸 이제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중재 판정을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논쟁이 계속하는데요. 사실 이게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경 분쟁들의 이제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국경 분쟁 같은 경우가 사실 전쟁으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가지 않는데 대신에 전쟁으로 안 가는 대신에 이제 바로 해결도 안 되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바로 이 니카라가 코스타리카 니카라가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범주에 이제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20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이제 또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이제 판결하는데요. 그대로 계속 판결을 합니다. 이게 코스타리카 항해권 인정하고요. 그 산호엔 강에 대한 니카라과의 이제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내용이 2010년 분쟁입니다. 2010년에 이제 구글 맵이 오류를 범하고요. 이제 양쪽이 이제 서로 자기 영토에 대한 이제 갈등을 빚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010년 10월 18일에 니카라과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수로를 이미 이제 거의 없어진 수로를 이제 준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거기를 영토의 경계선으로 삼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요.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해안땅 지역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제 막 막사도 짓고요. 이제 막 그런 상황을 연출하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으니까 코스타리카 이제 대응으로 국경 수비대는 있거든요. 수비 경찰이 있거든요. 국경 수비 경찰 병력인데 이제 경찰 병력을 파견하고 니카라과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이 니카라과의 이제 행위를 둘러싸고 우리가 이제 강력한 군대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제 의견도 일부 도출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타리카가 대응으로 한 행위가 뭐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안강을 따라가는 고속도로를 고속은 아니고요. 이제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에 이 양국 간의 이제 조약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국경 지역에서 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양국 상대방 국가에 이제 통보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코스타리카가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이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스스로 규정하니까 니카라과가 다시 이제 그 행위, 즉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번에는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를 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제소를 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니카라과 군대랑 코스타리카 경찰 병력이죠. 무장 병력인데 이제 경찰이 이제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인터뷰 내용들 보면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빨리 경찰들이 빨리 해결해 달라. 우리 너무 무섭다. 우리 여기다 이러다가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잠정 조치라는 걸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립니다. 잠정 조치는 이제 뭐 싸우지 말고 뭐 이제 병력을 우선 빼라, 뭐 이제 이런 조치고요. 준설 행위도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도로 건설도 중단해라, 뭐 이런 조치들을 내리면서 좀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다가 이제 양쪽이 제소한 거를 병합을 하고요. 2015년에 본안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또 다시 막 뭐 군사시설 만드는데 2018년에 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준설된 부분이요. 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원래 코스타리카 영토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가 이제 코스타리카 영토인데 여기를 이제 준설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니카라과가 이제 자기 영토로 하기 위한 행위였고요. 도로는 상당히 길게 놉니다. 이제 거의 양쪽 국경을 쭉 잇는 도로 건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좀 크게 그리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양쪽이 인정한 국경선이고요. 양쪽이 인정한 국경선이고 이게 이제 원래 운하가 있던 자리입니다. 원래 운하가 있던 자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생겨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 생겨난 모래들이 이제 계속 강 하구에 쌓이면서 생겨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는 이렇게가 자기 영토다. 근데 또 여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니카라과 영토인 걸 양쪽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가 이렇게 운하를 다시 준설을 해가지고 땅을 깊이 파서 여기 이제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이 땅이 이제 다 니카라과 영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코스타리카는 이 연결 시도 자체가 우리 자기 영토니까요,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고 니카라과는 원래 있던 땅을 좀 깊이 파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원래 이제 이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뭐 재판의 쟁점은 그거였답니다. 이 수로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거의 없어진 수로가 원래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인지. 근데 뭐 판결 자체는요, 당연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자기네 영토고 거기는 항행이 불가능했던 수로다. 그래서 이제 축적된 그 퇴적물 있는 땅이 다 코스타리카 영토다. 그래서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의 주권을 침해했으니까 이제 군대도 빼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한편 이제 니카라과가 제기한 거 있죠. 코스타리카 이제 도로 건설과 관련된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법상 즉 일반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그 부분은 코스타리카가 손해배상을 하고 니카라과는 영토 수로를 팔려고 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판결은요, 이제 그것에 대한 액수 판결을 내립니다. 뭐 그래서 뭐 미화 뭐 37만 8천 뭐 몇백 불을 지불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은 이제 그럼 코스타리카 내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49년에 뭐 헌법에서 이제 군대를 폐지를 했고요. 83년도에 이제 그 헌법에 이제 근거해서 영세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비무장 영세 중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헌법 12조에 보면은 군대 보유를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이제 군대를 뭐 이제 소집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헌법상은 그렇고요. 이제 비무장 항구적이고 비무장 영세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물론 이제 재무장의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제 기구라든가 다른 방식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코스타리카 내 이제 제가 좀 살펴봤던 게 뭐 대선 과정이나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하필 이 사건이 2010년 2월에 이제 대선이 끝났고요. 대선이 해서 이제 친치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10월에 벌어져서 대선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양쪽에 이제 원래 이제 코스타리카 제가 좀 보면 진보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비무장 영세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국제 기구라든가 이제 다른 제3제 돈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안보 체계를 우리가 빌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주로 이제 보수 쪽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미 노선 유지해야 되고
꼭 재무장도 가능하다면 하고 아니면은 우리도 국경 경비대 같은 이제 유사시에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건 그 전에 얘기들이 많았고 요 상황에서 이제 직접적인 논쟁은 많은 추측들은 있었거든요. 만약에 코스타리카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면은 재무장을 택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기면서 그쪽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이제 시사점 살펴보면요. 역시 이제 다른 사례와 상당히 유사성, 라틴 아메리카 이제 다른 사례들이랑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진행되고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평화로운 라틴 아메리카 영도 분쟁의 해결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 라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분결 해결을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그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제3국이나 이제 제3자에게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또는 이제 판결을 요청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역시 이 사례도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보면은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어쨌든 비무장 영세 중립하에서 갈등 해결 방식을 이제 그 자기들의 범위 내에서 해결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국경 갈등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공식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이 빚고 무장 충돌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경우가 인접해 있는 경우, 그리고 소통이 용이한 경우, 즉 사실 무력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게 막 도로가 많고 이러면 오히려 전쟁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뭐 자원이 있다든가 하는 이제 중요성이 높을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사실 이 공식을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스타리카 사례도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경 갈등이랑 환경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펴본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아닌데 이 국제 갈등, 국경 갈등에서 이제 환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고 할 때, 즉 국경 부근에서 이제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 국경 넘어 이제 상대 국가에게 유의미한 손해를 끼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환경 이제 국제 환경법상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제 교훈을 도출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제 환경법 연구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자 분쟁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그 점을 의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중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의 그 좋은 평화로운 영토 분쟁 해결 사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사례, 그 중에서도 시사점으로 국제 환경법의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발표로 림수진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문제가 또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또 조금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마 또 중미 이주자 캐러반이 굉장히 지금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림수진 교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 콜리마 대학교의 림수진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덕분에 많은 교수님들 이곳에서 뵐 수 있어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최윤국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될 제목은 이주자 카라반 등장과 멕시코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주자 카라반이 좀 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3년 전에 2018년 11월 25일에 로이터 통신의 그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마침 그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주자 카라반이 시작된 지 정확하게 한 달 반 정도 후고 이 찍혀진 장소는 멕시코 가장 서쪽의 국경 도시인 티후아나이고 이 뒤쪽에 보이는 장벽을 이제 넘어서면 미국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이 그 이주자 카라반 지금 끊임없이 시즌으로 이루어지는 이주자 카라반의 그 시즌 1이 딱 그 막을 내리는 그 순간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2018년 10월 5일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아우토콘보카토리아가 돌기 시작해요. 우리 갑시다. 미국으로. 모이는 장소는 산페드로술라 온두라스 제2도시죠. 버스터미널에서 모입시다. 아침 8시에. 누구도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16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결국은 수만 명까지 가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주자 카라반이 처음 시작될 당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포스터예요. 산페드로술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 티후아나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산디에고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약 5,000km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도보, 중간에는 이제 그 육상교통을 이용해서 수만 명이 이주를 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그 포럼의 주제가 중앙아메리카인데 많이 나왔어요. 북부 삼각지대, 북부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데 이 니카라과를 포함해서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하는 아우르는 남부 삼각지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불안정 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는 치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남부 삼각지대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 갖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주자 카라반을 구성했던 그 세 개 국적이 주로 과테말라고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고요. 주요 국적은 온두라스입니다. 출발 자체가 온두라스였었고 모집 자체가 온두라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85% 정도가 온두라스 출신입니다. 이주자 카라반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요. 기존의 이주라면은 좀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야밤에 누구도 보지 않게 이제 국경을 넘는다든지 이주를 시도하는 건데 여기는 공개적이에요. 이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리고 모여서 가자. 집단적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이주가 아니고 자율적이에요. 예전에는 이주를 하려면 그 꼬요떼라고 불리는 어떤 이주 브로커를 끼고 항상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끼리 좀 가보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주라고 한다라면은 젊은이, 남성으로 집중이 됐는데 남성, 여성, 그다음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계층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달러를 마련해서 꼬요떼에게 지불하고 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이주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현상으로 이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나침반처럼 SNS를 통해서 어디서 집결하고 모이고 쉬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이미지예요. 절대 개별적이지 않고 절대 숨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쪽 강의 저쪽 다리 저쪽이 과테말라고 이제 멕시코 남쪽 국경으로 넘어오는 장면인데 1차 카라반이에요. 1차 카라반이 약 7,000명 정도가 넘어오게 되는데 며칠간 대치를 해요. 멕시코 남쪽 국경이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쉽게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연히 충돌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멕시코 남쪽 국경을 이제 넘어서는 건데 굉장히 허술해요. 사실 멕시코 남쪽 국경이라는 게
북쪽 국경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두면서 허술한데 발길질 몇 번, 그다음에 그 나무로 몇 번 이제 그 밀으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가장 이제 그 충돌이 있었던 남쪽에서 충돌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날짜를 보면은 16일이거든요. 10월 16일이면은 아직 이들이 남쪽 국경에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 닿기 3일 전입니다.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 닿은 게 19일인데 돌아가라. 이제 세계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온두라스 정부에 압박을 하면서 너희 시민들을 다시 되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나가는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일이면 이제 멕시코로 들어와요. 이주자 1차, 이주자 카라반 7천여 명이 멕시코 이제 남쪽에서부터 쭉 북진을 하게 되는데 카라반 중에는 이제 중동에서 올라온 테러리스트도 섞여 있고 범죄 조직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올테문 와봐라. 우리도 국경에 그 군 병력을 보내서 막겠다. 이게 너희들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트위팅을 하고 계속 트위팅을 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선별했는데 이건 29일 날 한 겁니다.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물론 아직 북쪽 멕시코의 북쪽 국경, 미국의 남쪽 국경에 닿지 않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침략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25일에 최초로 이제 미국의 남쪽 국경에 병력을 파견해요. 800명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29일에 5,000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하죠. 미국의 남서쪽 국경이라고 하는데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부터 레이노사에 이르는 전 구간 3,200km 지점에 이제 그 주요 포인트들을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주자들은 굉장히 태평했어요. 아무리 그런 압박이 와도 일단 많은 수가 모이고 공개적으로 가고 무엇보다도 세계 그 외신들이 이제 계속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큰 그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본 수단은 도보였었고요. 이제 중간에 차도 얻어 타고 이제 대중교통 멕시코 그 오아하카를 지나가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일일 평균 도보 약 35km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SNS로 접속을 하면서 어디에서 쉬어가는지 그리고 쉬어갈 때 멕시코 시민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어요. 남쪽에서 이제 마을을 이제 거쳐가는데 마을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상 루트가 이제 쭉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쪽은 텍사스 이쪽 대서양 연안이죠. 예, 1,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 게 티juana고 3,200km 돼요. 이 남쪽 국경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예상을 이제 뒤집고 티후아나에 닿게 됩니다. 이때가 11월 19일이에요. 정확히 멕시코 남쪽 국경을 통과한 지 한 달 되는 시점이었었고요. 티후아나에 이제 닿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직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관심을 좀, 세계 언론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을까? 사실 티후아나라는 도시는 국경이 이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야마티브, 이제 관심을 유발하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티후아나에 가고 티후아나에 1차 도착한 사람들이 한 7,000명 정도가 운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일주일 후가 11월 25일인데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이 끝나는 일요일이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월경을 시도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최루가스를 무장하지 않은 그 이주자들에게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이 사진이 찍히면서 이제 세계가 다시 한번 이주자 카라반이 뭐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어요. 그때가 일요일이고 그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땡스기빙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경을 폐쇄해버려요. 티후아나뿐만 아니라 그 육로 국경 3,200km 그 포인트에 있는 육로 국경을 전부 다 폐쇄를 합니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 이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인구도 이동하고 물자도 이동하는데 가장 이제 놀라웠던 건 갈등으로서 가장 놀라웠던 건 티후아나 시민들의 시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경을 시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10월 18일, 19일 때 도착했을 때부터 시위를 해요. 사실 멕시코 전체 역사상 이주자들을 향해서 혐오를 표현하면서 시위를 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이주자를 미국으로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주자의
남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이주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앙아메리카에서 올라오는 이주자가 매년 40만에서 50만이 남쪽 국경에서부터 북쪽 국경까지 이르는데 그동안에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었습니다. 인비시블레. 그런데 이제 카라반을 만들어가지고 오고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컥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혐오 시위를 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요. 당시가 에니케 페냐 니에토가 이제 그 임기 말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는 이제 그 당선이 된 상태, 취임을 한 달 정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통과해서 간다라면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하겠다. 그렇지만 티후아나 시정부에서는 시장이 계속 트위팅을 하면서 연방 정부와 계속 갈등의 각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혼란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트위팅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했던 건 국가 간 갈등이에요. 2019년, 이제 18년에 한번 시즌 1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4월, 5월까지 계속 10차에 걸쳐서 이주자 카라반이 올라오거든요.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이주자 카라반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달에 5%, 7월에 10%, 8월에 15%에서 10월에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걸 피하려면은 당신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서 역할을 해라. 안전한 제3국은 뭐냐면은 이주자들이 올라와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멕시코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멕시코에서 많은 반대 그 의견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관세 위협 앞에서 멕시코가 안전한 제3국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Quédate en Méxic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주자들이 미국에 잠깐 그 모든 걸 멕시코移民국에서 담당해요. 데리고 가서 난민 신청하고 다시 멕시코로 데려오고. 그래서 수만 명의 이주자 카라반에 참가했던 이주자들이 멕시코 북쪽 국경에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널드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엔 그 공공보건법 42조가 있는데 그 조항이에요. 자국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이주 혹은 난민 신청 그 모든 걸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듬해 올 초까지 올 3월까지 2만 4천 명의 이주자들이 다시 난민 신청도 못하고 그대로 멕시코에 그냥 머물고 혹은 미국에 들어갔다라도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고 멕시코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한때 잠잠했던 이주자 카라반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이 사실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호의적이다. 이주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적용했던 이주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보겠다, 수정하겠다. 그 뉴스가 이제 전달되면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난 이주자 카라반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다시 올라오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특히 온두라스 정치적 불안정.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고요. 과테말라 이제 덩달아서 이제 같이 올라오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IT인들이 수만 명이 이주자 카라반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IT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2010년 대지진 이후에 콜레라 이후에 브라질에서 인도적으로 13만 명 받아줍니다. 브라질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은 갈 때는 우리는 미국밖에 없다 해가지고 계속 육로로 올라오는 거예요. 현재 수만 명이 멕시코 북쪽 국경에 정체돼 있고 다시 또 다른 수만 명이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가 계속
올라오는 그 정체 병목 구간에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부분들이 멕시코 남쪽 국경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몇천 명씩 들어와도 멕시코 남쪽 국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텐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남쪽 국경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번 9월인데 텍사스의 델리오라는 도시예요. 딱 이 지점입니다. 이 멕시코 쪽에서는 시우다드 아쿠냐라는 코아후일라 주에 있는 도시인데 리오그란데 강에 지류가 있어요. 그런데 수중부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수중부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위예요. 그래서 13,000명의 IT인들이 시우다드 아쿠냐에서 델리오로 건너갑니다. 텍사스로. 그런데 텍사스 쪽에는 사실 어떤 뭐 이민 당국도 없고 이민국도 없고 편의 시설도 없고 결국은 IT인들이 텍사스 델리오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난민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공공보건법 42조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유효한데 그건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그 텍사스 쪽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텍사스 쪽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난민 지위를 이제 요구하면서 있는 와중에 또 밥 먹으러 올 때는 또 멕시코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물자를 사가고 뭐 음식을 사가고 음료를 사가고 이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이민당국이 CBP가 이제 기마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멕시코 쪽으로 돌려보내고 혹은 체포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7번 이제 바로 IT로 추방을 시켜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멕시코는 얼마든지 추방돼도 괜찮은데 다시 언제든 기회를 봐서 넘어가면 되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자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몇천 불, 몇만 불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시 또 육로로 멕시코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이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텍사스 쪽에서 있던 IT인들은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서 일부는 본국으로 추방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다시 멕시코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 멕시코의 딜레마, 이주자 카라반이 등장한 이후에 멕시코가 처한 딜레마, 가장 큰 건 과연 안전한 제3국인가? 현재 2019년 6월부터 멕시코는 안전한 제3국 역할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올라오는 수만 명, IT에서 올라오는 수만 명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멕시코에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사실 일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 지금 1년 동안 피살자 수가 작년만 해도 4만 명, 공식적으로 4만 명이니까 비공식으로 하면 한 7만 명, 8만 명까지 보거든요. 그런 나라가 과연 안전한 제3국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딜레마는 멕시코는 항상 송출국 쪽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주자의 권익을 외치는 나라였었는데 물론 통과국이기도 했죠. 중앙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육로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과국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주자 카라반이 등장을 하고 멕시코가 안전한 제3국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주자 카라반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다시 또 멕시코에 주저앉게 되고 하면서 이제 멕시코 사회 내에서 그리고 멕시코의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멕시코가 안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는 마지막 딜레마는 이주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 IT인들도 그 브라질의 그 올림픽 경기 있고 월드컵 경기 14년, 16년 그때 사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칠레로 들어갔고 아르헨티나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어떤 나라들도 예전에 이주자들을 받아줬던 물론 합법이든 불법이든 받아줬던 그 어떤 나라들도 이제 큰 메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IT 사람들. 우리 칠레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다. 합법적인 지위 얻으려고. 근데 칠레에서도 우리가 불법으로
있을 거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짧게 봤을 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말고 이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다라는, 뭐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충분히 이제 그 어떤 메리트가,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지만 워낙 작은 나라이고 인구수 작다 보니까 많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근데 뭐 아르헨티나 지금 굉장히 어렵고, 브라질 굉장히 어렵고, 칠레 역시 굉장히 어렵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주자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카라반을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니까 카라반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올라온다라면, 멕시코는 계속해서 미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들지 못하는 수만 명의 이주자들이 남게 되는 그런 딜레마를 갖게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딜레마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수진 교수님.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전부 들어봤고요. 이제 그 마이크를 전주람 교수한테 넘겨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한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의 전주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는 식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혜원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또 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중남미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또 이런 트위터를 통한 공공외교가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에 이제 따르면 중남미에서 중국의 그런 적극적인 트위터 외교가 아직은 그 대중들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력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왜 제한적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트위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확산이나 이런 효과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그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역할이 당연히 공공외교에서 중요하지만 개인들이나 단체들, 기업들 이런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좀 더 이런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 다른 주체들의 활동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윗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예를 들면은 주로 뭐 정책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시작한 시기도 많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회복하는 데에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다루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뭐 다양한 측면들, 조금 더 친숙함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나 호감형의 주제들을 다루려는 노력들도 있는지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이 트위터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 아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중남미 지역에서 그 중국의 트위터 공공외교가 갖는 특징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교수님 발표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 특별히 이제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에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국경 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타리카의 특징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군대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이 영토 분쟁 해결에서도 그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코스타리카가 비무장 영세 중립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의 영토 분쟁의 특징 중에 하나인지 궁금했었는데 아마 라틴 아메리카 경영 중에 한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타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 저는 좀 놀랐던 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코스타리카가 도로 건설을 할 때 이 환경적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초국경적인 피해 위험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상황이 정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코스타리카가 비상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되게 선도적인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들을 했던 것인지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수진 교수님 발표에서도 저는 이제 기존의 이주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는 카라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이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 갈등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있는 멕시코의 입장도 상당히 또 난감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멕시코의 입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보고 싶어서 구글 트렌드에서 그 관심 추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미 이주자 카라반이라고 이제 주제어를 넣었을 때 가장 관련된 주제로 크게 나온 것이 이제 온두라스, 그다음에 미국, 국경, 트럼프, 멕시코 이런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온두라스가 가장 큰 이제 관심 주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이주자 카라반이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 대응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들이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서 뭐 플로어에서 또 이어서 질문이 있으면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은 발표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코로나19 시기에 중남미에 대한 그 트위트 공공 외교가 과연 대중들의 견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 왜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공공외교의 그 성과라고 하면 대중과의 그 대화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 일반인들의 대중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그 대중들의 그 SNS 매체 사용에 대해서 많은 통제를 하고 하면서 그 다른 외국 국가들의 대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공공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공외교의 그 효과성을 얻으려면 결국은 이 대중과 대중 간에 혹은 대중과 정부 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나도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공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리트윗을 한다든지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경향이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트위터 외교 대중남미 트위터 외교의 특징을 물어보셨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트위터 외교를 시작한 거는 결국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뭐 책임론이라든지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위상과 이미지가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중국 외교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이 중국의 중국 정부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그 트위터 외교를 강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기보다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성과를 홍보하고 또 중국이 처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또 미국의 그 실패를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고 뭐 이러한 그 일련의 전략들은 다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이상영 교수님 뭐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경 분쟁 사실 국경선 정하는 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국제 법상 원칙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 우리 잘 아는 힘센 놈이 최고다 해가지고 실효적 점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현상 승인의 원칙 해가지고요. 뭐 우시 포시테시스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과거에 어떤 설정된 서로 약속된 아니면 이미 있었던 이제 국경선 같은 것들을 이제 존중하는 거죠. 그게 우리 뭐 독도 같은 거 이제 일본이랑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옛날 과거 지도 같은 걸로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거와 비슷한데 사실은 이 현상 승인의 원칙이 가장 잘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적용된 데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할 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가 과거에 이제 스페인 식민 시절에 행정구역에서의 경계선을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분쟁이 초기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력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크고 작은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지만 이제 사실 19세기 초에는 많이 존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라틴 아메리카 분쟁이 대부분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향 이제 다른 대륙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게 국경 갈등이 아예 무력 충돌로 빚어지는 뭐 세 가지 뭐 조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울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예컨대
가까이 붙어 있어도 그 중간에 교통이 아주 나쁘면 싸움 잘 안 일어난다. 아직 뭐 산맥이 크게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싸움 잘 안 일어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소통의 용이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자원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데 요 소통의 용이성 부분이 요즘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요. 교통도 잘 발달하고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정체성의 공유가 높아지고 왕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서로 동질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갈등 해결이 잘 된다 하는데 사실 이제 중남미가 여기에 약간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같은 경우 당연히 언어도 통하고요, 상당히 왕래도 많고요, 정체성도 상당히 공유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갈등이 있어도 사실 이제 으르렁 대다가도 이것이 이제 아주 전면적인 뭐 전쟁이나 무력 충돌로 가는 확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고요. 이제 두 번째가 보통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아주 강대국과 아주 작은 국가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뚜들겨 팰 수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히 비교적 지역 내에서의 이제 세력 균형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큰 전쟁들 국경이든 뭐든 큰 전쟁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국제 정치에 아주 더 큰 질서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국 간의 관계보다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국제 정치 질서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이런 국경 갈등이 심지어는 아주 오래 지속될 때도 사실은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그래서 갈등은 되게 많아요. 갈등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 충돌은 많지 않은 게 라틴 아메리카 국경 갈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만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환경 문제는 글쎄요, 이게 코스타리카가 제가 보기에는 니카라과가 너무 니카라과의 행동 자체가 너무 불리하거든요. 너무 막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폭력적이고 한데 거기에 무슨 대응할 만한 사실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국경 경비대 정도 무장병력 파견한 상황 정도고 ICJ 간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의 이제 행동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거르고 이제 도로 건설을 시도한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ICJ 판결을 사실 ICJ가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ICJ도 상당히 정치적 판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야, 너도 하나 주고 너도 하나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니카라과 콜롬비아도 이제 해상 경계선 가지고 충돌이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판결하고, 특히 이렇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약간 코스타리카가 그러니까 다른 카운터 판결을 하나 주기 위한 이상현 빌미를 교수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더 제가 분석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좌장하면서 원래 잘 안 끊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마 호텔에 우리가 빌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진 교수님 저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전주람 선생님, 제 발표를 저보다 더 잘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40억 달러 책정했거든요. 이게 중미 그 국가들에 대해서 이주 좀 그만와라.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앙아메리카 부분도 지금 미국으로 올라가는 마약의 그 주통로고, 멕시코도 물론 마찬가지고, 치안이 지난 한 15년간 좀 나아질까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면 글쎄요, 수치상으로는 미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40억 달러가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사실 카라반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코요 때도 이제 그 로컬이었었어요. 이제 북쪽 지방에 가서 이제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카르텔이 다 장악했어요. 멕시코 남쪽 국경 딱 들어오면
그래서 프로페셔널화된 그 카르텔 소속의 꼬요떼들이 국주까지 점조직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과연 이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 카라반이 이제 이주가 좀 적어지고 카라반이라는 형식이 없어질 만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불투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두 분 좋은 주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우리 그 시완 주제 그 중미 갈등과 딜레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